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남소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우연이 운명이라고 할 수는 없을 테고 또 그런 생각 자체가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얼마 전 그 운명적 우연을 겪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거짓말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난 거죠. 그 운명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에 더 소름이 끼쳤던 것 같아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며 그 일이 저에게 일어난 의미를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제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어린 아기였을 때 돌아가셨고 그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엄마 손에 자랐죠.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 엄마의 인생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그 운명적 우연이 결국은 엄마로부터 시작된 일이니 엄마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는 정말이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막내딸로 태어났지만 그 시절 막내딸, 그것도 그렇게 가난한 집의 막내딸이란 귀여움 받으며 귀하게 자랐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엄마 위로 외삼촌들이 줄줄이 있었거든요. 엄마는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중학교 다니던 중에 중퇴하고 그 어린 나이에 공장에 다니며 외삼촌들 학비 뒷바라지랬거든요. 엄마가 중학교 자퇴 서류를 쓰던 날 큰외삼촌, 그러니까 엄마의 큰 오빠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대신 엄마 학교에 갔었대요. 그때 큰 외삼촌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시절엔 고등학교가 평준화되기 전이었잖아요. 큰 외삼촌은 엄마 고향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학교 교복을 입고 갔었는데 그때 엄마 담임선생님이 큰 외삼촌의 교복을 보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오빠는 좋은 고등학교를 다니는구나. 엄만 그 말이 평생 잊히지 않는다고 종종 말씀하셨어요. 뭐랄까, 나를 안쓰럽고 치근하게 여기는 말투셨는데 그 말이 어찌나 가슴이 깊이 박히는지.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외삼촌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다닌 건 알겠는데 아들은 그렇게 좋은 고등학교 다니게 하면서 딸인 엄마는 중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자퇴를 시킨 거잖아.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엄마는 억울하지도 않았어?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사실 그 말은 나보다 큰 오빠한테 더 큰 상처로 남았더라고. 오빠도 그 말이 또 그 상황이 가슴이 아팠던 거야. 그럼 뭐해? 결국 엄마만 희생한 건데 뭐. 난 그래서 한 번씩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나 외삼촌들이 미울 때도 있어. 엄만 지금도 고생만 하고 사니까. 그러지 마. 엄마는 엄마, 아버지나 오빠들 원망하는 마음 하나도 없는데 네가 왜 그래? 그럴 것도 없어. 그냥 내가 그런 팔자를 타고난 거야. 태어난 대로 사는 거지. 엄마 어린 시절 얘기를 들으면 제가 다 화가 나고 속이 상한데 엄만 그런 자기 삶을 한탄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으셨죠. 타고난 천성이 순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밖엔 저희 엄마를 설명할 말이 없네요. 그렇게 중학교 다닐 때부터 공장에서 일했던 엄만 저를 혼자 키우기 위해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셔야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엄마는 야간 공장에서 여공으로 일하셨거든요. 엄마가 야간 공장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건 저 때문이었어요. 어린 저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낮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정도 되고 나니 그제야 낮에 하는 일들을 찾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정착한 일자리는 집에서 가까운 국밥집이었어요. 엄마는 그 국밥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 나르는 일을 하다가 주방을 도맡게 되셨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해준 밥이라 특별히 제 입에만 더 맛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 손맛이 보통 손맛이 아니었던 거죠. 설거지나 하던 엄마가 그 손맛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주방을 도맡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하며 노력하셨을지 저는 알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특히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자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한 거잖아요. 엄마가 딱 그러셨어요. 아유, 소진 엄마가 주방을 맡아준 다음부터 장사가 날로 더 잘 되는 거 알지? 우리 집 보물이야, 보물. 소진 엄마, 어디 다른 식당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해도 절대 가면 안 돼. 내가 더 잘해줄게. 사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믿고 맡겨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겸손할 거 없어. 이게 다 소진 엄마 손맛 덕분인 거 다 알아. 국밥도 국밥이지만 밑반찬이 다 어쩜 이렇게 맛있냐고. 국밥집 아니라 백반집이라고 해도 되겠다고 다들 그러잖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힘이 나네요. 저한테 기회 주신 사장님의 은혜를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전 사장님이 저 자르시지 않는 한 여기서 일할 거예요. 내가 이래서 소진 엄마 좋아한다니까. 소진아, 이리 와. 이거 내가 주는 용돈이니까 엄마한테 맡기지 말고 꼭 쥐고 있다가 맛있는 거 사 먹어. 알겠지? 국밥집 사장님은 엄마 덕분에 장사가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좋아하셨고 그 덕분에 저까지도 무척 예뻐하시면서 가끔 그렇게 용돈도 챙겨주시고 명절 같을 때는 옷도 사다 주시고 그러셨답니다. 엄마랑 그렇게 둘이서 사는 삶은 그리 풍요롭진 않았지만 적어도 저는 외롭지 않게 살은 것 같아요. 엄마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엄마 옆에도 그렇게 좋은 분들이 함께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없어도 하지 못하는 게 더 많았어도 그런 결핍으로 인해 제가 겪은 상실감은 고생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저를 그렇게라도 키워주기 위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너무 잘 알았기에 감히 제가 하는 고생을 고생이라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 엄마가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을 차고 넘치게 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 소중한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겨우 25되던 해의 말이에요. 엄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예쁜 우리 딸 웨딩드레스 입고 시집가는 거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듬직한 남자친구 한번 소개해보지도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엄마를 보내야 했거든요. 그렇게 엄마 장례를 치르고 한참 동안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저에게 다가온 남자가 있었고 그 사람은 제 남편이 됐습니다. 남편은 가진 건 없어도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저처럼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엄마에게 많은 것을 의지했던 저와는 달리 그 사람은 장남이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죠.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으로 인사를 갔던 날 그렇다는 걸 직접 보고 들으며 새삼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더 멋있게 보였단 얘기입니다. 아휴, 그래 고맙다. 내가 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식구 될 사람이란 생각이 드는구나. 제가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참 착하고 성실하다. 그건 너도 알지? 그럼요. 제가 그런 모습에 반한걸요, 어머니? 그래, 그렇지. 이렇게 내 아들 진짜 가치를 알아주는 아이인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 요즘 아가씨들이 다들 그렇게 야같다고 하던데 내 아들이 그런 아가씨를 데려오면 어쩌나 걱정도 됐던 게 사실이지. 진짜요, 형수님. 엄마가 TV 볼 때마다 저런 애를 며느리라고 데려오면 어쩌나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우리 형 진짜 좋은 사람 만나야 되거든요. 형은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시모야 아들이라 그런다고 해도 사실 형제들끼리 그렇게 오글거리는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시동생도 남편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다는 게 참 많이 느껴졌어요. 집안의 기둥이자 가장이란 존재감이 큰 사람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남편이 가진 자신감은 그런 환경에서 우러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 이 사람이라면 나도 저렇게 잘 지켜주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의지가 되기도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청혼하면서 그러더군요. 내가 비록 지금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자기가 봐서 알다시피 우리 어머니나 내 동생은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너랑 결혼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지켜줄 자신이 있어. 가진 게 없으면 어때? 난 자기가 그렇게 책임감 있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라는 게 좋아. 그거면 못할 게 어딨겠어. 그럼 나랑 같이 가줄 거야? 내가 가려는 길 자기도 함께 해주는 거지? 내가 정말 잘할게. 날 믿고 내게 와준 너, 내가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다른 말보다 너를 지켜줄 자신이 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청혼을 받아들였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겨우 20대 중반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뭘 알았겠어요. 늘 엄마 옆에서 마냥 어린애처럼 살았던 저였으니 더 그랬죠. 남편을 만나기 전엔 연애도 한 번 안 해봤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보잘것없다 했겠지만 제게는 그 어떤 순간보다 벅찬 감동이었던 결혼식을 올렸고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됐죠. 그런데 아무 걱정 없이 마냥 행복하게만 했던 신혼 시절은 그리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만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과도하게 의식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전 그냥 저희 형편에 맞게 만족하며 형편대로 사는 소소한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반면 저와 달리 남편은 항상 더 높은 것, 더 큰 것을 갈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업종을 좀 바꿔봐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래? 지금도 웬만큼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왜 바꾸려고 해? 이만큼 자리 잡는 것도 쉬운 거 아니잖아. 이게 물건 단가 자체가 낮으니까 마진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박리담엔 역시 한계가 있다 싶어. 그래도 아깝다. 처음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생기나 싶은데 그러자마자 업종을 바꾼다니까 말이야. 고생해야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지. 하면 된다고. 나만 믿어. 힘든 일은 다 내가 할 거고 우리 식구들은 누릴 것만 누리면 돼. 남편이 처음 장사를 해보겠다고 뛰어든 것부터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였던 거지만 겨우 장사를 좀 할만하다 싶어지면 금세 다른 것, 그러니까 마진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것으로 갈아탈 생각부터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식으로 점점 규모를 키워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남편 역시 그러고 싶었으니 그리했던 것이겠지만 저는 어쩐지 남편의 그런 진취성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규모를 키워서 잘 됐던 적도 있었지만 장사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불안정하고 불안한 거죠. 장사나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해요. 그렇다고 저의 그런 마음을 남편에게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자꾸만 무언가를 더 크게 벌리려는 걸 막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남편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괜한 소리를 해서 초를 친다는 느낌을 줄까 걱정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와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남편을 말리고 설득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불행하게도 남편이 하려던 일들은 짧은 성공 뒤 큰 실패들이 연이어 따라왔어요. 계속해서 실패만 했더라면 또 좀 달랐을까요? 짧은 성공은 남편에게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았어요. 괜찮아. 어떻게 늘 잘 되는 일만 있겠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돼.
우리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었잖아.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도울게. 같이 해봐, 우리. 응? 내가 장사라는 걸 좀 해보니까 좀 알 것 같아. 이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투자가 들어가야 하는 거더라고.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해선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당장 방법이 없잖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그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지. 내가 좀 더 알아볼게. 그래도 내가 성공의 맛을 아는 사람 아니야. 다들 나한테 수완 좋다고도 하는데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위태로워 보이기도 했지만 제가 뭐라고 해도 이미 남편 귀엔 제대로 들리지 않은 것 같더군요. 결국 남편은 사채일까지 손을 댔고 모든 것을 건다는 심정으로 시작했던 일이 잘못되며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없는 상태로 작은 보상이라도 감사하며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이미 성공의 맛을 알아버린 남편은 멈춰야 할 때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했고 좌절과 절망을 잊기 위해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죠. 저는 어린 아들을 돌보느라 몸이 10개월도 부족할 지경이었으니 남편까지 일일이 살펴보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 남편은 더욱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 밤 술에 취해 길거리를 방황하던 남편은 그날도 만취 상태로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어딘지도 모를 곳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평소 다니는 길도 아니고 근처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대체 그 동네엔 왜 갔는지 몰라요.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니 그보다 더 허망하고 죄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떠나버린 남편이 제게 남긴 것은 남편 대신 제가 갚아야 할 빚과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 하나였죠. 시모와 시동생은 남편이 죽은 뒤로 완전히 다른 얼굴로 저를 대하더군요. 남편이 살아있을 땐 우리 며느리, 우리 형수님 하며 제게 좋은 듯이 대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당장 빚이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했으니 시댁에 아이를 부탁하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모에게 부탁을 드렸던 날 저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명확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 저라도 나가 돈을 벌어야겠는데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요. 사람 쓰려면 그 돈을 다 감당할 수도 없고 어머님께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사람 쓰면 돈 들어가니 나한테 공짜로 네 자식 봐달라는 거냐? 너 참 말을 쉽게 하는구나.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솔직히 전 처음에 시모가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시모가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걸 짐작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멀뚱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옆에 있던 시동생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그러더군요. 형수, 왜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래요?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 형도 죽고 없는 마당에 엄마가 왜 그런 걸 해주냐고요. 우리가 만만해요? 예? 도련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만하냐니. 나라도 나가 돈을 벌어야 애를 키우죠. 그이는 그렇게 떠났지만 남아있는 우리끼리라도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자식 나한테만 맡기려면 사람 쓰는 거랑 똑같이 나한테도 돈을 내라. 그럼 몰라도 그냥 봐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너랑 나 사이에 뭐가 있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은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허우적거리는 동안에도 시모와 시동생에게 할도리 넘치도록 했던 사람이에요. 남편 일이 한창 잘 됐을 때 시모에게 집도 해드리고 시동생 결혼 비용도 다 해줬는데 그 공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남편이 당신들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자기는 그 고생을 하면서도 시모 시동생 일이라면 언제나 제일 먼저 나서고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죽고 나니 이렇게 변할 수 있냐고. 그 사람 자식인데 어머니 핏줄인데 어쩜 이렇게 매몰차게 굴 수가 있냐고 울분을 터뜨리며 따져묻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르는 한많은 남편 영혼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슬플까 싶기도 했고 또 제가 그런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다고 마음을 바꿔먹을 시모나 시동생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동안 제가 모르고 살았던 건지도 모르죠. 시모와 시동생의 민낯을 확인한 후 저는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그래도 믿고 의지할 가족이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진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도 양반이었던 겁니다. 며칠 뒤 시모와 시동생이 저를 찾아와 더 기가 막힌 소리들을 늘어놨거든요. 사실 기막힌 소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저는 그 사람들의 방문이 달갑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 첫마디가 도저히 좋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님하고 저 사이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하시더니 여기까진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그래. 너도 성깔 있다 이거냐? 어디 시애미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하여간 부모도 없는 고아 데려왔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됐다. 긴 말 섞을 거 없고 용건만 간단히 하자. 이 집 말이다. 여기서 나랑 예목 떼어다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뭘 떼줘요? 우리 형은 죽고 없지만 형이 남긴 재산이 이 집 아니냐고요. 엄연히 법적인 유산 상속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왜 형수가 깔고 앉아있냔 말입니다. 내 말이 그 말이지. 이 집 정리만 깔끔하게 하고 나면 다신 이렇게 얼굴 붉히며 마주할 일도 없지 않겠니? 그러니까 시모와 시동생이 저를 찾아온 건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대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였어요. 쉽게 말해 자기들 몫을 챙겨가려는 거죠. 남편 49제도 지내기 전인데 시모와 시동생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심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살던 집을 처분해도 남편이 남긴 빚을 다 갚지도 못할 상황인데 그렇다는 걸 모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빚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아는 척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냔 말입니다. 저는 그날 시모와 시동생에게 일단 알았다고만 한 뒤 집을 내놓고 팔리는 대로 그 돈 모두 빚 갚는 데 써버렸어요. 그리고 시모와 시동생에게 문자로 그렇게 했다고 알렸더니 1시간도 되지 않아 득달같이 다시 저를 찾아왔더군요. 이 미친년이? 그간 그래도 사람 대접이라도 해주려고 했더니 이게 보통 미친년이 아닌 거 아니야? 야 이년아,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내 아들이 피땀 흘려 일군 집을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정리해서는 뭐가 어쩌고 어째? 빚을 갚아? 형수 정말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그 돈에 빚 갚는 것 따위에 다 쓸 수 있냐고! 말했잖아! 이 집에 우리 목도 있다고! 이것 보세요. 내 남편 살아있는 동안 당신들한텐 이미 할 만큼 했어. 집 바꿔주고 결혼 비용 다 대주고 그러고도 매달 꼬박꼬박 뜯어간 것까지 다 합하면 그게 대체 얼마인지 따져볼까? 이년 이게 아주 사람 잡으려는 일세? 네가 뭔데 내 아들이 부모 형제 챙기는 걸 두고 뭐라고 해? 감히? 네가 뭐냐고? 나 그 사람 아내예요. 부모 형제보다 가까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게 이 집만 있나요? 빚도 있어요. 그 빚에 당신들 지분이 적지 않다는 것도 알 텐데 그 빚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분 따져서 나눠 갚을 겁니까?
이 집 판 돈으로도 다 못 갚아서 아직 남은 빚이 적지 않다고요. 다짜고짜 험한 말부터 잔뜩 쏟아내는 그 두 사람에게 저는 남편 빚도 나눠서 갚을 거냐는 말로 흥수했더니 아주 거품까지 물고 노발대발하며 그런 빚 따위 자기들은 모른다며 꽁문을 빼더군요.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한들 그 사람들이 순순히 그렇게 하겠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저 역시 정말 꼭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있는 것 다 처분해서 되는 대로 빚을 갚고 아들 키우며 살면서 남은 빚도 갚아나가는 거였어요. 애초에 시모나 시동생이 힘을 보탤 거란 기대 같은 건 하지도 않았습니다. 시모와 시동생은 제가 빚 얘기를 꺼내자마자 다시는 엮이지도 말고 연 끊고 살자 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던데 예상도 했었고 솔직히 바라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쓸쓸함이 밀려오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야 그렇다 쳐도 아무리 그래도 자기 손주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결국 그 사람들에겐 죽은 남편도 그저 집안 일으키고 돈 벌어오는 사람에 불과했던 건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들었고 이제 남편도 그런 걸 다 알아버렸을 텐데 억울해서 눈이나 제대로 감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서운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전 엄마잖아요. 어린 아들을 위해서라도 얼른 마음 다잡고 살콩내려야 했죠. 저는 결국 어린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엄마와 살던 제 고향이요.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고향을 떠나 살았는데 남편 대신 아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온 셈입니다. 고향이라고 해도 고향집에 엄마가 계시는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 의지할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말만 고향이지 낯선 타지와 다를 바가 없었지만 그래도 고향이라는 그 말이 갖는 힘이 있는 것인지 저도 모르게 자석처럼 고향으로 끌리듯 내려간 거였어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또 너무 많이 변하는 세상인데 제 고향만큼은 모든 게 느리게 흘러가는 모양인지 거의 모든 게 그대로더라고요. 전 그게 참 좋았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고향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그 중에서도 정말 반갑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엄마가 일하던 그 국밥집이었어요. 같은 장소에서 예전 모습 그대로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국밥집을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워서 사장님 하고 부르며 안으로 들어가지 뭡니까? 어서 오세요. 누구 찾아오셨어요? 사장님? 아, 혹시 우리 어머니 아는 분이세요? 어머니, 이전 사장님 따님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 원래 사장님 계실 때 여기서 일하던 분 딸이에요.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국밥집이 그대로인 게 너무 반가워서 그만. 그런데 사장님은...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게에 나오셨는데 지금은 연세도 많고 힘들어하셔서 제가 아예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하시던 분 누구... 저도 어지간한 분들은 아는데. 저 소진이 엄마라고 주방에서 일하시던... 소진이 엄마? 알다마다. 그럼 네가 소진이니? 세상에. 넌 기억 못하겠지만 너 요만할 때 몇 번 봤지. 왜? 원래 사장님 대신 가게를 맡아 하고 계신다는 사장님 따님이 저를 기억하고 반겨주신 덕분에 고향에 돌아왔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지 뭐예요. 엄마는 안 계셨지만 엄마와 제가 쌓은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가움과 기쁨도 잠깐이죠. 저는 당장 일자리 구해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인데 고향이라고 해도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 맡길 것도 마땅치 않으니 살아갈 길이 막막하긴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저만 바라보고 있는 어린 아들을 어떻게든 먹이고 입혀야 했고 아직 남아있는 남편의 빚도 갚아야 했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건 국밥집 사장님이셨어요. 남편 죽고 아들 데리고 왔다고 하니 세세하게 제 사정을 다 말씀드리지 않았어도 대충 짐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고향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고향이라고 온 걸 보면 어디에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게 뻔한 거죠. 굳이 제가 구구절절하게 제 처지가 얼마나 남루하고 불쌍한 것인지 눈물 콧물 다 짜며 늘어놓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혹시 일자리 필요하면 우리 국밥집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마침 새로운 사람 뽑을까 하던 참이었어. 정말이세요? 그럼 저야 너무 좋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제 아들이 너무 어려서요. 아이 맡길 곳부터 찾아야 하거든요. 근처에 교회나 그런 곳에서 운영하는 부담스럽지 않은 시설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아세요? 저기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지금 집에서 증손주를 봐주고 계시거든? 우리 아들 내외가 맞벌이라서 말이야. 괜찮으면 우리 집에 아들을 데려다 놓으면 어때? 세상에, 그래도 돼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염치가 없어서. 사장님 연세도 많으신데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죄송해서 그래요. 내가 다 할만하다 싶으니까 그러는 거지. 우리 손주는 아직 손이 많이 가는 나이지만 이 집 아들이야 7살이면 다 컸지 뭐. 어머니도 소진 엄마, 아니 소진이 네 아들이라고 하면 무척 반가워하실 거야. 하긴 그 말씀도 맞는 것이 제 아들이 7살이나 됐으니 손이 아주 많이 가는 나이는 아니고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제법 많은 데다 또래보다 의젓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국밥집 원래 사장님도 더할 나위 없이 저희 모녀를 반겨주셨으니 안심하고 아들을 그렇게 맡겨놓고 국밥집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달리 저는 손맛이 영 별로였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음식하는 걸 옆에서 많이 보고 배웠는데 저는 왜 그 맛이 안 나나 모르겠지만 하여간 엄마의 손맛까지 물려받지 못했기에 국밥집에서 제가 하는 일은 엄마가 옛날에 처음에 했던 설거지와 홀에서 음식 나르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엄마도 예전에 이렇게 시작하셨었는데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 인정받으며 일하셨던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저도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월급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일이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감사하고 보람된 일이란 생각도 했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던 어느 날 근처 건설 현장 소장님이 건설사 회장님이라며 귀한 분을 모시고 국밥집에 온 거예요. 건설 현장 인부들이 저희 국밥집 단골이거든요. 아유, 안녕하세요. 오늘 내가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왔으니 특별히 더 맛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소장님도 참. 우리가 언제 소홀하게 음식 내놓은 적이라도 있나요? 그래, 뭘로 내어드릴까요? 국밥하고 수육으로 준비해드려요? 그럽시다. 내가 사장님 믿고 모셔온 거니까 잘 부탁해요. 회장님, 이 국밥집이 이 근방에선 그래도 최고로 알아주는 맛집입니다. 그저 그런 국밥집이랑은 달라요. 나도 국밥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내게도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라서 더 정겹고 좋아요. 박 소장 덕분에 좋은 음식 먹겠어요. 밑바찬을 나르며 얼핏 듣게 된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회장님이란 분은 잠시 감회해졌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어요. 처음 뵙는 분이고 무슨 인연이 있는 건지도 모르지만 어쩐지 예사 사연은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어 주문하신 국밥과 수육이 나왔고 얼른 회장님 테이블에 서빙을 시작했는데 음식이 다 깔리기도 전에 식사를 하시려고 소매를 걷는 회장님 손목에 눈에 익은 팔찌가 채워져 있는 걸 봤지 뭡니까. 너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국밥을 쏟을 뻔했을 정도였어요. 아휴, 그러기라도 했으면 정말 어쩔 뻔했는지 말이에요. 10년 감수했다 하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다시 봤는데 분명 제가 아는 팔찌가 틀림없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너무 신기해요. 이 팔찌 회장님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엄마도 이거랑 똑같은 걸 남기셨거든요. 아유, 아줌마.
팔찌가 다 비슷비슷한 거지. 어디 회장님 팔찌를 아줌마 팔찌랑 비교를 해요? 수육 얼른 내려놓고 여기 소주나 한 병도 갖다 줘요. 회장님, 이해하세요. 원래 시골에선 다들 친근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법이죠. 아닌데? 아니에요. 정말 똑같아요. 엄마 유품이라 저도 늘 이걸 몸에 지니고 있거든요. 이럴 땐 손목에서 빼놓지만 여기 이거 보세요. 똑같지 않나요? 저는 일하기 전에 빼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엄마 팔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회장님께로 더 가까이 보여드렸죠. 그럴 리가 있냐는 듯이 저를 무시하던 건설회사 소장님도 제가 꺼내놓은 팔찌를 보고 눈을 크게 뜨시던데 회장님은 제 팔찌를 보자마자 뭔가를 알아보신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난데없이 제게 큰절까지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랐죠. 게다가 아까부터 사람 불편하게 쭉 늘어서 있던 경호원들까지 회장님을 따라 다 제게 큰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뭐 어쩌라는 건지요. 그게 무슨 매뉴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로선 그저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저보다 훨씬 연세도 많으시고 건설사 회장님씩이나 된다는 분이 제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도 어쩔 줄 모르겠는데 경호원들까지 줄줄이 따라서 주르륵 큰절을 해대고 있으니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는 말조차 꺼내기가 조심스러웠던 게 회장님이 급기야 눈물까지 보이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아휴,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네요. 한참 동안 감정을 가다듬으신 회장님이 어느 정도 평정심을 되찾고 나서야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 그 이야기는 회장님 모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지금이야 건설사 회장이란 자리에까지 와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 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친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분이셨고 말입니다. 우리 회장님 성공 스토리야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즘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들 포부 들어보면 열이면 열 다 회장님 얘기한다고요. 어려서부터 워낙 수제셨지 않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니 그 아들 공부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우리 어머니는 죽도록 일만 하셨어요. 어떨 때는 내가 공부를 괜히 잘해서 우리 어머니 고생만 더 시키나 싶은 생각도 들었을 정도로 말입니다. 회장님 모친은 수제소리 듣는 아들인 회장님을 친척집에 맡겨놓고 숙식을 제공하는 공장을 돌아다니며 돈을 버셨다고 해요. 그런 공장을 찾아다니느라 전국 방방곡곡 안 가신 곳이 없으셨단 거예요. 그러다 제 고향인 이곳에까지 오게 되셨던 모양인데 세상에나 회장님 모친이 일하셨다던 공장이 저희 엄마가 젊었을 때 다니던 그 공장인 거예요. 세상 좁다 해도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저희 엄마는 같은 공장에 다니셨거든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 공장에서 일할 때 우리 어머니가 크게 다칠 뻔한 걸 도와준 젊은 세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친자매 이상으로 가까워지셨다고도 하셨죠. 나이 차이가 꽤 났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누구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아니셨기에 나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전 그런 일은 기억이 없어요. 아마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거나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인가 봐요. 그럴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세댁을 자기 목숨 구해준 사람이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분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 따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어머니 유품인 제가 내어놓은 팔찌와 자신의 손목에 하고 있는 팔찌를 계속해서 번갈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팔찌는 회장님이 모친에게 드린 용돈으로 모친이 저희 엄마와 함께 맞춘 우정 팔찌였다고 말이에요. 회장님 모친이 그 팔찌를 얼마나 신중하게 고르셨는지, 그걸 고르시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그 옛날 그 시절 자기 모친의 모습을 회상하며 마치 그림이라도 그리듯 세세하게 묘사하시는 회장님 모습을 보면서 모친에 대한 지극한 사랑, 또 그리움을 진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누구보다 효심이 지긋했던 회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어째 모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표정이 점점 더 슬퍼지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나 했더니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은 엄청난 수제소리를 듣던 분이시긴 했지만 순전히 혼자만의 힘으로 자수성가한 케이스는 아니었던 겁니다. 대단한 집 딸을 만나 상향혼을 하며 처가덕을 보셨던 거죠. 그러나 모든 일은 대가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회장님의 처가에선 결혼 후 회장님을 대릴사위처럼 데리고 살면서 모친과는 거리를 두고 살길 원했다고 해요. 그때 회장님은 모친을 버리고 야망 가득한 결혼을 선택했고 이후 모친을 거의 돌보지 못하고 사셨고 임종도 제대로 못한 불효자라며 서럽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어찌나 절절하게 말씀하시는지 그 뜨거운 눈물에 제 마음이 다 아려왔지 뭡니까? 저는 회장님 모친에 대해선 잘 몰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너무 어렸을 때의 일인 것 같고 이후 회장님 모친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셨다고 하니 더 이상 인연이 이어지진 못한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아들과 인연이 끊어진 후로 회장님 모친 또한 슬픔 속에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셨던 건지도 모르죠. 그런 생각들을 하니 더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랬으니 아들인 회장님 마음이 찢어지는 게 당연하다 싶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피땀이 서린 동네란 생각에 남다른 감회를 갖고 오늘 건설 현장에 오긴 했지만 이렇게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로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런 게 운명 아니겠어요? 이걸 운명이란 말 외에 무슨 말로 설명하겠어요? 저도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그래요. 저는 몰랐던 일이지만 엄마랑 그렇게 가깝게 지내셨던 분의 아들이라니 뭐라 설명할 수 없이 복받치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너무 늦었지만 우리 어머니 목숨을 구해주시고 잘해주신 분에게 빚을 갚고 싶어요. 그분도 돌아가셨다고 하니 따님에게라도 제가 그 빚을 갚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요, 빚이라뇨. 제가 저희 엄마를 좀 아는데요. 엄마는 그저 좋은 마음으로 회장님 어머니가 좋아서 그렇게 한 걸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닌데 무슨 빚을 갚겠다고 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손살을 치며 사양했죠. 당연하잖아요. 엄마가 좋아서 한 일에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건데. 게다가 그걸 제가 받는다뇨. 제게 그럴 자격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승고스러운 말씀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당장 돈이 아쉬운 상황이지 않냐고요? 돈 많은 회장님이라는데 도와준다고 하면 고맙다고 하고 받으면 되지 않냐고요? 네, 물론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제 코가 석자라 돌이고 체면이고 간에 당장 한 푼이라도 아쉬운 그놈의 돈을 주신다는 얘기일 텐데 솔깃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생각은 잠깐 머물다가 이내 사라지고 말더라고요. 역시나 제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으니 불편한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며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도 회장님은 계속해서 그러셨어요. 이런다고 불효자인 내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만약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살아서 그분의 따님을 만난다면 분명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뜻을 잇는다는 생각으로 꼭 그렇게 하고 싶으니 제발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회장님 그 마음만은 감사해 받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도 알아요. 저도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 그걸 받을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 따님에게 은혜를 갚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안 되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는 일을 해드리고 싶어요. 돈으로 받는 게 부담스럽다면 다른 거라도 좋습니다. 어찌나 간곡하게 거듭 부탁을 하시는지 듣고 있는 것이 난감하기만 했죠. 저희 엄마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란 말을 저 역시 반복하며 계속해서 고사할 뜻을 전했으나 회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회장님 또한 무슨 대가를 바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저 모친에 대한 회한이 깊은 불효자의 심정이라고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는지 금방이라도 또 뜨거운 눈물을 흘리실 것 같은 절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 알 것도 같았기에 계속해서 사양할 수도 없더군요. 그래서 생각 끝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님께서 하시는 사업 중에 공익을 위한 좋은 사업이 있다면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공익사업이라 원래 그쪽으로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렇다기보단 그냥 저도 그렇게 죽은 제 남편도 모두 결손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이제 제 아들도 아버지 없이 엄마인 저 혼자 키워야 하는 거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늘 그런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이나 혜택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겠네요. 맞아요. 나라의 신청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들도 있을 테니. 맞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고 민간 단체나 기업에서 후원하는 것들도 뭐 이것저것 찾아보면 많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운 점도 있었거든요.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허울만 그럴듯해 보이는 정책들도 많고 또 적용 대상을 특정하는 방식 같은 것에도 현실이 잘 반영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꺼내놓고 보니 정말 할 말이 많은 겁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이었으니 그보다 생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아쉬운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방법을 찾아본다면 정말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상은 무슨 보상이냐고 엄마가 선의로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며 펄쩍 뛰던 제가 막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새로운 의욕이 마구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정말 보람이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 같은 게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아들었어요. 현장에서 분명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겁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건데 오히려 도움을 받게 생겼어요. 그런 사업을 벌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일을 해주시는 거죠. 이왕 좋은 일 하시는 건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그저 무턱대고 목돈을 덥석 받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제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야말로 저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도움이자 혜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은 그런 제 뜻을 존중해 장학재단 이사직을 맡겨주셨어요. 이사란 직책을 처음 들었을 땐 너무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또 무겁게 느껴졌죠. 무서울 정도로 말이에요. 그렇지만 직책이 높고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정말 잘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가득했거든요. 아직까진 모든 게 낯설고 서툴기 때문에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하게도 회장님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보내주셔서 하루하루 익숙해져 가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 있었지 뭐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시모와 시동생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가차없이 매몰차게 외면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또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건지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어이가 없었다고요. 아이고, 애미야, 오랜만이구나. 너 그렇게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가버려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니? 아유, 우리 장손 어디 보자. 내 손주, 우리 핏줄 잘 있었어? 내가 손주 보고 싶어서 눈이 다 짓물렀지 않니? 너무 멀쩡하신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죠? 대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형수님도 참,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마음은 누구보다 여린 사람이라고요. 엄마가 남 몰래 우는 거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으니 지금부터라도 자주자주 왕래하면서 지내자꾸나. 응? 우리한테 또 누가 있어. 우리 식구끼리 의지하며 살아야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실수가 터져나오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닌가요? 남편 죽고 제가 시모에게 아들 맡기라는 부탁을 하며 했던 말을 시모가 그대로 제 앞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시모가 저에게 했던 말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제 앞에서 말이에요. 참 대단하시네요.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그 말 제가 어머님한테 했던 말이에요.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아유, 형수님도 참.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거잖아요. 우리 다 있고 다시 한번 잘 살아봐요. 그땐 우리 모두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고. 그땐 형이 남긴 빚만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은 나한테 뭐라도 뜯어갈 게 있을 것 같아진 거죠. 손주가 그렇게 보고 싶으셨다면 애초에 이런 일을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딱 봐도 뭐라도 뜯어갈 속셈으로 온 게 빤한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덧붙이지도 마세요. 너 정말 이리 올 거냐? 무슨 수로 네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가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소리야? 실 뭐고 눈에 안 보인다 이거지? 우리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된 건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걸 모른다고 하시진 않겠죠. 정말 우리가 보고 싶어서 오신 거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제 눈에 너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안녕히 가세요. 저는 그렇게 시모와 시동생을 내쫓다시피 돌려보내고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겠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잘해내고 싶거든요. 국밥집 사장님과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사장님께도 틈틈이 찾아뵙고 있어요. 잠깐이었지만 제 아들 봐주시는 동안 아들이 할머니 하며 따르고 정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진심으로 대해주시니 아들도 그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원래 순수한 아이들일수록 그런 걸 더 잘 느낀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잃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엄마와 함께 살던 고향에 돌아와 엄마와 인연이 있었던 좋은 분들 덕분에 다시 용기를 내어 제 삶을 살아낼 결심을 했는데 또 거기서 정말이지 놀라운 인연을 만나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쓰게 된 거예요. 이쯤 되면 돌아가신 엄마가 아직도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엄마라는 그런 존재인 걸까요? 저도 제 아들에게 그런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 자신의 삶부터 잘 살아내고 싶답니다. 여러분, 저 잘할 수 있겠죠?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마지막 용기를 내는 이 순간까지 제 이야기를 다 풀어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해주신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 거예요. 화이팅!